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중반이 되면 자유주의가 거의 완성이 됐는데 상황이 변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죠. 그 당시에 갈등은 뭐예요?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의 갈등이면서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운동이 확산이 되고 노동운동이 점점 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가 들어서게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917년이 되면 사회주의가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주장이 평등 없이 자유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납득이 가는 거죠. 뭐냐?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지무지하게 가난해서 세 끼 식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럼 그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평등이라는 건 부의 재분배는 거죠. 재분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이 보장이 돼야지 자유가 의미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경제에 따른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니까 이제 복지 제도가 도입이 되고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1929년에 대공황을 겪은 미국이 1932년에 민주당 후보였던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되면서 뭡니까? 정책 전환을 하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배울 적에는 수정 자본주의라고 부르죠. 그런 움직임을 미국 사람들은 리버럴리즘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영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황당해진 거예요. 리버럴리즘 하면 아담 스미스하고 존 스튜어트 밀인데 갑자기 그 리버럴리즘을 수정 자본주의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아니야, 그건 리버럴리즘 아니야. 그리고 영국에서는 뉴 리버럴리즘이라고 그걸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혼돈이 오는 겁니다. 혼선이 오는 거예요. 뉴 리버럴리즘은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신자유주의죠. 그러면 얼마 전에 막 아직도 얘기하고 얼마 전까지 막 비판을 했던 신자유주의랑 뭐가 틀린가? 예, 완전히 틀린 거죠. 뉴 리버럴리즘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미국은 리버럴리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학 용어 사전이나 현대 정치 사상 용어 사전을 보면 영어로 뉴 리버럴리즘을 치면은 미국 30년대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 리버럴리즘은 미국판 리버럴리즘이 된 거죠. 근데 1930년대가 되면 미국의 국력이랄까 힘이 영국을 이제 압도하죠. 앞서죠. 앞서니까 용어 싸움에서 져요. 결국은 이 당시에 미국의 뉴딜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 수정 자본주의가 리버럴리즘이라는 걸로 굳어버립니다. 뜻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야죠. 와, 그거하고 완전히 내용이 틀린 아담 스미스나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떻게 되나 해서 그때부터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용어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 당시에 1930년대 공화당은 오래전서부터 컨서버티브 파티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대항하는 민주당은 자기네를 리버럴 파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니까 컨서버티브 파티는 번역하기가 쉽잖아요. 보수 정당. 근데 리버럴 파티 하면 자유 정당? 그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진보로 번역을 합니다. 진보 정당. 그거는 틀린 번역입니다. 왜 리버럴 파티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리버럴리즘이라는 게 있었는데 미국은 왜 리버럴리즘 자기네 그 수정 자본주의에 대해서 리버럴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이런 의문이 들죠. 영국은 절대 왕정 속에서 또는 중상주의 속에서 국가가 개입을 하고 그러다가 아니야 자유가 중요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해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가 정부는 간섭을 하지 마라는 주장이 일어나면서 그걸 리버럴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미국은 초기 이민자들이 신대륙에 와서 생활할 때부터 국가라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을 공동체죠. 그건 뭡니까?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율성 또 협의에 의해 가지고 그 공동체를 꾸려나갔죠.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일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식 리버럴리즘에 대해서는 미국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름을 붙일 게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니까 수정자본주의 또 뉴딜 정책 이런 게 나타나니까 거기다가 리버럴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도 이제 복지 같은 거, 복지를 이제 중심으로 정부의 개입이 점점 심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독일에서는 국가 자본주의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옹호자들이죠. 그 이제 집단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비엔나에서 활동을 하면서 30년대 이런 자유시장 옹호자, 아담 스미스 옹호자들이죠. 예.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하이에크가 1899년생이니까 30대 뭐 초반 또는 뭐 중반서부터 자유시장을 이제 옹호하는 겁니다. 지금의 흐름이 틀렸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주장하고 유사한 거죠. 그때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31년에 그러니까 영국 런던의 정경대학으로 가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 케인즈도 영국 사람 아닙니까? 예, 그 케인즈하고 논쟁을 이제 벌입니다. 네가 틀렸다. 이제 그런데 대세는 뭡니까? 케인지안이죠. 예, 수정된 자본주의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분배에 강력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44년에 잘 알려진 노예의 길. 여기서 이제 노예는 serfdom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노죠, 농노. serfdom.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발간을 해요. 고전이죠. 예, 아직도 뭐 이건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이걸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뭐냐면 평등하게 모두 잘 살게 해준다는 거를 믿고 따라가다가는 결국 노예가 된다 이겁니다. 야, 어떻게 논리의 비약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좀 더 살펴보면은 개인의 자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자유에는 기본이 있다. 그 기본이 뭐냐 하면은 개인한테 자유가 다 보장되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뭐 이겨야 되는 거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경쟁도 싫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싫고 그 책임도 지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국가가 해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이 주장을 1930년대부터 했는데 그 논리를 잘 정리해 가지고 책으로 낸 게 1944년에 노예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소수 주장이었어요. 소수 주장이었는데 1950년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하이에크를 초청해요. 경제학과에서. 그래서 교수로 아마 10몇 년 동안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초청해서 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시카고 대학은 뭐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지금도 무지하게 좋은 거죠. 예전에 이제 TV에서 좀 인기를 끌었던 그 외국인 타일러, 미국 타일러가 시카고 대학 학부를 나왔는데 시카고 대학의 전성기는 저는 1950년대라고 봐요. 정말 유명한 교수들이 많았어요. 경제학엔 밀턴 프리드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정치학은 국제정치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의 뭐 체계를 세웠다는 한스 모겐소우 있었죠. 하이에크도 뭐 유명한 교수긴 하지만 데려갔는데 왜 데려갔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시카고 학파는 그 수정주의적인 접근을 싫어했어요. 그러려면 이제 수정주의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하고 아닌 말로 이제 맞짱을 떠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논리가 정연한 하이에크가 있으니까 하이에크를 데려갔겠죠. 그래서 하이에크는 이제 1960년대 초까지 시카고 대학에, 그러니까 미국에죠. 미국에 있다가 유럽으로 돌아가가지고 노년에는 독일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종신 교수로 있다가 죽었는데 99년에 죽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1970년대가 되니까 유럽의 경제가 미국까지 포함해서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망가지냐? 그걸 정치학에서는 그 상황을 국가의 실패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배에 과도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도 성장률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이 분배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70년대 초에 그 오일 쇼크도 오고 하면서 경제가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와, 이게 평등해지고 분배가 강화되면은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옛날에 이런 현상을 예견하고 또 비판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이에크죠. 그래서 결국은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하이에크가. 물론 유명한 학자긴 했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하이에크가 자유주의의 아주 선두주자가 된 거죠. 하이에크는 30대 초반 내지 30대 초반서부터 이 주장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주장을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40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벨상 정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4년에 하이에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하이에크의 주장이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 당시에 그런 하이에크 주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계 정치인이죠. 유명한 정치인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고 또 한 사람은 영국의 마가렛 세처였어요. 근데 마가렛 세처는 1979년에 영국 총리가 되고 로널드 레이건은 1980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집권을 하고 나서는 하이에크의 주장대로 정책을 피는 거예요. 간섭을 최소화시키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영국의 세처 수장 같은 경우에는 철의 여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영화들 보면은 그 영국의 탄광촌 뭐 이런 데를 또는 공장지대, 굴뚝 공장지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노동자들이 그 우울한 삶을 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세처 배경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파업을 하면서 시위를 하면 경찰이 가서 그거를 이렇게 탄압을 하고 이런 게 나오죠. 그 대표적인 영화가 빌리 엘리어트죠. 탄광촌의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 발레리노가 돼가지고 결국은 거길 이제 벗어나죠. 그래서 이제 프리마가 되는 그게 그 우울한 배경이 그때 바로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라고 불렀거든요.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하고 주장이 유사하죠. 유사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그동안 미국의 리버럴리즘하고 틀린데 아담 스미스 주장하고 비슷한데 그럼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이지 해가지고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까 미국식 리버럴리즘을 뉴 리버럴리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번역하면 신자유주의입니다.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해도 이거 번역하면 또 신자유주의예요. 그렇지만 네오리버럴리즘하고 뉴 리버럴리즘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자유주의 하는 거는 아담 스미스의 클래시컬 리버럴리즘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자유지상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게 리버테리아니즘인데 이건 참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나 하면은
개인의 자유는 절대로 침해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개인의 행위가 남에게 위협이 되거나 위해를 가하기 전에는 그거는 제재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뿌리가 깊은 사상인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1978년에 머레이 로드버드가 자유지상주의 선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국가, 뭐든지 조금이라도 간섭하는 국가는 이게 대규모 조직범죄망이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죠. 왜? 세금을 막 걷어. 그럼 막 써. 국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조직범죄망이면 그 조직원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건 뭐냐? 국민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군 복무는 이건 노예제도라는 거예요. 병영에서 뭐 2년 동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겁니다. 근데 거길 데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타인을 살상하는 훈련을 받고, 이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절대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또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번역하기가 좀 힘든 게 있어요. 영어에 이제 victimless crime, victim이면은 그 피해자, 희생자 아닙니까? victimless,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 그러면 자유지상주의자들 얘기입니다. 마약이 누구한테 피해 주냐 이거죠. 내가 먹고 내가 환각에 빠져서 기분 좋으면 됐지. 피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왜 처벌하냐 이겁니다. 물론 마약의 이제 환각 상태에서 뭐 폭력을 휘두를 수 있죠. 그건 폭력으로 처벌해라 이겁니다. 마약 자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victimless crime에 해당되는 게 성매매입니다. 성매매? 이건 계약이라 이겁니다. 계약에 의해 가지고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왜 처벌하느냐 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리버테리아니즘이죠. 거기서 더 극단적으로 가면 아예 정부가 필요 없다. 우리가 말하는 무정부주의자죠. 그러니까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하면은, 원래의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에서 시작이 돼서 존 스튜어트 밀로, 그러니까 1776년에서 1859년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에 따른 모순이 나타나고, 그래서 미국에서 수정자본주의, 즉 시장경제에 정부 또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은 그걸 리버럴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영국에서는 그걸 뉴 리버럴리즘으로 이름을 붙였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특히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아직도 이제 그 용어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다가 80년대 와가지고 이게 부활을 하죠. 그러니까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식 자유주의하고는 틀린데, 그러면 어떡할까,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해가지고 뉴자를 붙이려고 그랬더니 이미 뉴 리버럴리즘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네오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네오리버럴리즘.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것도 신자주의, 이것도 신자주의. 근데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네오리버럴리즘을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를 좀 하나 지적해 드리면은, 그 아담 스미스적인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던 원래의 리버럴리즘하고 요즘의 네오리버럴리즘하고 뭐가 틀리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한 20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상황이 틀려진 거죠. 어떤 상황이 틀려졌느냐? 그때는 물론 이제 교육이 있긴 했지만은 시장 규모가 작았잖아요. 그런데도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불평등이 일어났는데, 네오리버럴리즘은 시장이 하나 아닙니까? 세 개. 그걸 단일 기준이라 그러죠. 글로벌 유니터리 스탠다드가 적용되고 관세도 없고. 그러니까 부의 집중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빅텍이니 빅머니니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한편 생각하면은 19세기 중반에 자유주의가 뭐 번성이랄까 이걸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이 쏟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시즘도 나오고 삼인주의도 나오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1930년대에 미국이 방향을 선회해서 공항을 뭐 타개한다 뭐 이런 그 명분으로 수정 자본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시장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숙제라고 하겠죠. 자, 리버럴리즘, 뉴 리버럴리즘,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네오 리버럴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혼돈이 또는 혼선이 이 강의를 통해서 줄어들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